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1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25년 만에 실시된 미얀마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I think what is most important is not whether I'm leading the country or the party or anybody else. What is important is the commitment of our people towards real change. 이에 따라 53년간 이어진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 서귀포 신산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급증과 저가 항공의 성장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18년 착공하고 2025년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쇼핑 행사 광군제로 하루 동안 16조 원이 넘는 상품이 팔려나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230개 나라의 소비자들이 중국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접속해 물건을 사갔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건을 많이 팔아치우며 특수를 누렸습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퇴선 명령만 내렸어도 상당수가 생존했을 것으로 본 대법원이 먼저 탈출한 이 선장의 혐의를 살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도 순환구호법 위반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에서 1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결국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사흘 연속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 등록과 활동이 불가능해져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현장 1314와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평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2시간씩 방송되는 뉴스 현장 1314 11월 10일 방송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현장 1314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만 11월 10일 오후 2시 24분부터 13분 동안 방송된 한국 술문화 이대로 좋은가는 정말 모니터한 보람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식이 많아지는 연말, 송년회가 줄지어 있게 될 따라서 특히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오프닝도 우리나라 남성 2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하고 5명 중 1명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며칠 전에는 하루 서너 잔 소주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조사도 발표됐는데요. 술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라고 시작되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목도 독일까 약일까 올바른 음주법이라고 붙여서 더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폭탄주의 해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보면 폭탄주 증가로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데 폭탄주가 왜 나쁘고 간질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김석산 원장은 폭탄주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따로 마셨을 때보다 흡수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가 빠른 도수가 14도 정도인데 맥주와 소주를 합해주면 9도 정도가 되고 맥주와 양주를 합치면 11도 정도가 되어서 흡수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는 맥주는 탄산 효과가 있는데 소장에서 알코올을 빨리 흡수하게 하고 양주만 마셨을 때보다 맥주를 합하면 도수가 약해지는 느낌이어서 전체 알코올 흡수량이 많아져 간질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잘 풀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하루 서너 잔 이내의 소주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레드와인이 심장질환에 좋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소주가 뇌졸중에 좋다는 것은 이거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되어 술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석산 원장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를 줍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는 게 뇌졸중을 유발하니까 조금 확장시켜주면 효과는 있지만 실은 나중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음주량이 많아진다거나 또는 자주 마시면 도리어 뇌졸중이 악화됩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알코올과 담배인데 알코올이 더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신과학회에서는 폭주와 과음의 기준을 일주일에 맥주나 소주 모두 15잔 이상 마시면 과음, 하루에 2잔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면 일반인들은 그것만 보고 술 마셔도 되나 보다 오해를 할 여지가 많습니다. 논문을 보니 50%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건데 나머지 50%에게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혹시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술 마셔서는 안 되지요 라고 명쾌하게 풀이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요즘 과일맛 나는 소주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일맛 소주 다음날 머리 더 아프다라고 하는 자막으로 풀이를 해주고 주부들 나 홀로 음주 늘어났나 또 과거에 비해 주부들 음주 증가세 등 키친 드렁커 즉 주부들의 지나친 음주가 가정 불화에도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대한보건협회 알코올 문제 대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큼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과 뇌졸중에 좋다는 잘못된 보도의 문제점을 잘 짚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리고 주부의 음주 습관 등 현재 추세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과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평일 오전 9시 50분부터 방송되는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모니터 대상은 10일 오전 10시 55분부터 17분간 방송된 뉴스포커스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 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출연해서 북한 미녀의 거침없는 평양 먹방, 평양 시내 헬기 관광, 페이스북 간부의 평양 기행, 북한의 권력이인자 최룡의 실각설 등을 주로 다루면서 평양, 북한의 변화를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북한 미녀의 거침없는 평양 먹방 화제에서는 평양,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 국내용이라면
옥류관 냉면일 수 있겠지만 스파게티나 햄버거를 보여준 것은 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관광 상품 가운데 먹을 것도 많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하면서 북한 관광 안내원들은 통전부의 지시를 받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전부가 남쪽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한 듯하다고 풀이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은둔 국가였는데 개방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를 헬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감추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품까지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승기, 즉 헬기 코스가 11월 초부터 결혼을 한 사람과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됐는데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광 상품을 최대한 개발해서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는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풀이해줘서 이해를 놓았습니다. 북 평양 시내 헬기 관광 상품 첫 허용 파격 행보 자막과 관련해서 강철한 대표는 북한의 평양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또 다른 외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시만큼은 외국인에게 보여줘도 괜찮다. 당창건 10월 10일 이후 리모델링 다 했고요. 중심가에는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또 페이스북 간부 에릭 챙이 북한을 방문한 내용을 기행문으로 올렸는데 북한을 헝거게임 속 나라로 묘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에릭 챙은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기 전에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의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북한의 문제점이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양각도 호텔 5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서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북한의 호텔 중 한 층은 보위부가 장악하고 전체 외국인들을 감청, 도청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감지해서 공개한 것을 보니까 사전에 북한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북한의 호텔 내 감시, 감청 행태를 알게 해주어서 상식을 넓혀주었습니다. 또 진행자가 폐쇄적인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좀 놀라운데요. 북한 주민의 스마트폰 사용 실상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질문과 에릭 챙 북한 기행문, 북주민 스마트폰 사용 이런 자막은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북한의 유선 통신망 자체가 90년대 이후 거의 붕괴되어 휴대폰이 300만 대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중국산 스마트폰이 수입되든지 북한 내에서 조립되는데 문제는 인터넷 기능이 안 되어 있고 동영상 기능을 삭제했다는 말이 있으며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는 있는데 어떻든 스마트폰은 사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평양의 고층 빌딩을 비롯해서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고 개방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영상들을 좀 더 보여주었으면 해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방송 중에서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크레인 넘어져 또 대우조선해양 거제 저손서의 화재 이런 속보를 자막으로 전해주었는데 이 자막 자리에는 원래 방송되는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자막을 넣어주고 속보는 그 밑에 처리해 주었더라면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여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에서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본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아나운서와 기자 2명이 함께 진행자가 돼 일반적인 뉴스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따뜻한 소식들을 함께 소개해 아주 신선하다고 느꼈는데요. 내용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젊은 층이나 사회적 문제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고 편안하게 시청하기 좋았고 한 주간의 이슈들을 한자리에서 짧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7일에 방송된 클릭 베스트컷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컷은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되었던 보도사진을 엄선해 그 속에 담긴 사연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모두 7가지 사진이 방송되었는데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부터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사진을 통해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직 잘 굴러가네에서는 영국 왕립 자동차 클럽 연례 행사의 사진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100년이 넘은 자동차들과 현대적 배경들이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진 속 자동차가 생소한 젊은 세대에게는 옛것의 위대함을, 바쁜 일상에 치여 여유가 없던 기성세대에게는 그리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합성과도 같아 보이는 이 사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주 멋진 사진인 것 같은데 뒤에는 증기를 내뿜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람들 표정 보세요. 아주 흐뭇하고 또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닐까 싶네요. 이와 연결시켜 제 모습 찾아가는 석가탑에서는 조그마한 흠집에도 여러 장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석가탑을 복원하는 과정을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며 다시 한번 과거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가깝지만 먼 사이라는 제목의 사진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는데요. 3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걷는 사진을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안타까운 외교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완벽한 창조물 소식은 젊은 여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한화로 경매가 600여억 원이 넘는 블루 다이아몬드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크기가 12.03캐럿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탄소하고 금속과 섞이면서 이렇게 푸른빛을 띈다고 합니다. 블루문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가의 다이아몬드 사진을 통해 이것이 발견된 배경부터 만들어진 원리까지 설명하면서 하나의 보석이 탄생하기까지의 쉽지 않은 과정을 알 수 있었지만 블루 다이아몬드 한 가지에만 치우쳐 더 다양한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서로 비교, 대조하여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머리 짓누르는 엄청난 빛 사진은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설명하는 사진이었는데요. 워싱턴 타임즈가 오바마 대통령을 20조 달러의 사나이라고 조롱한 것을 언급해 미국 사회 내의 대통령을 향한 시각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강한 나라, 부자 나라로만 비춰지던 미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폭로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닛 옐런 의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위에 오른 것을 보여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순위도 함께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본 윤수빈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클릭 베스트컷에서는 어느 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단 몇 장의 사진만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아주 신선하고 유용했는데요. 아나운서와 기자가 2MC로 대화하듯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성도 참신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사진 속에 담긴 여러 숨은 의미를 어느 하나의 시각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언론에서도 SNS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SNS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린 당사자의 동의나 사실 확인 절차 없는 백기기식의 보도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개인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SNS 인용 보도의 실태와 그리고 우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디어 평론가 김춘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SNS의 영향력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인데요. 그렇죠. 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요, 2012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 중에서 6세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66%가 SNS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 숫자가 더 많이 늘었겠죠. 수치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지금 SNS를 하고 있는데요. SNS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사회관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든 일종의 서비스 또는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개방형 SNS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라든가 또는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은 폐쇄형 SNS라고 합니다. 밴드나 카카오 그룹은 자신들만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폐쇄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언론 학회의 주요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이 SNS 관련 보고서가 100여 편이 넘습니다. 예.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 주제가 바로 SNS입니다. 네, SNS 사용자가 늘면서 이 SNS를 활용한 언론 보도도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은 SNS를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SNS를 통해서 기자들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의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을 기자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구나. 내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써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기사를 쓰는 거죠. 네. 인터넷이 대안적인 공론의 장이다. 이제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NS입니다. SNS의 위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강남역의 물난리 사건인데요. 예. 이때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SNS에다가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시까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요 매체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방송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SNS에 올라온 사진하고 또 이용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올려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후 또 아마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겠지만은요,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승덕 씨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입후보를 했는데 두 분이 각각 아들과 딸이 SNS 상에 올린 글 때문에 낙마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여론을 반영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거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이 SNS는 당연히 언론이 가장 먼저 참고를 해야 할 겁니다. 네, 언론이 이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순기능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개인의 그 사생활 보호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SNS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신상 정보의 등록과 공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상 정보라는 것이 뭐 성별이 뭐냐 또는 직업, 뭐 나이, 문화적인 취향이 뭔지 또 이데올로기, 종교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그것을 선택적으로 공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대인관계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 얼추 그 이용자의 그 신상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도도맘과 강용석 씨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불륜 사건이 크게 일어났을 때 과거 두 사람의 행적이 SNS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고요. 또 야구 선수 그 정선우 선수인가요? 박기량 그 치어리더 박기량 양과 관련된 무슨 뭐 별로 좋지 않은 비판적인 얘기, 뭐 박기량 양뿐만이 아니라 야구계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전 여친이 폭로를 해서 지금 아마 그 선수가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보도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흥미 위주와 그 선정성, 자극성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 강남 몇 년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역 사거리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도요. 그때도 트위터 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들이 맨홀 뚜껑, 사진, SNS 등등이었는데 그것 이외에 그 주변 단어라고 하는데요. 주변 단어들은 뭐 불안하다.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파만파, 끔찍하다, 난장판이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난무를 했는데 언론 보도에서 이 트위터의 이 단어들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좀 인용한 보도가 자극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언론에서 이 SNS를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그 언론 보도 원칙에 이제 충실하면 됩니다. 최근에 그 매체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과거에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가 바로 지상파 텔레비전이었는데요. 이제는 모바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중에서도 이제 SNS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가장 그 빈도수가 높지만 이용 빈도수가 높지만은요. 정보 취득이라든가 지식 습득이라든가 사회적인 의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신문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오프라인 대화 같은 거 또는 지상파 텔레비전이 이러한 중요한 의제 설정이라든가 공적인 사안을 결정할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SNS는 참여도는 높아도 공적 의제를 결정하는 효과가 낮고요. 또 신문이나 웹사이트는 효과는 높아도 대중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그 SNS 상에서는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언론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뭐 당연히 결론은 하나입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그건데요. 시의성이나 실용성에 치우쳐서 가벼운 그 정보 같은 것을 또는 그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을 그대로 보도를 한다면은요. SNS를 그대로 베끼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은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언론이 가려내야 합니다. 뭐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말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언론이라는 것은 그 공적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SNS만큼은 불가능하겠지만은요.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거 아시죠? 수기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언론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hing real. People are talking about it. Even just
proving yourself online, taking pictures just in hopes to get likes and compliments, getting excited over how many likes you got or how many people follow you. It's not life, and it's not what's making you happy. When I released inside, I was really scared. I was scared that no one wants to hear the truth, that everyone's going to... 호주의 한 SNS 스타가 더 이상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SNS 절필을 선언하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언론은 무분별한 SNS 인용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 방침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